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칼럼하고 또 뉴욕타임스 최신 기사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암호화폐가요, 이제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가능성이랑 과제들 오늘 같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암호화폐가 정말로 이 부동산 거래의 문턱을 낮추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네,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나 또 일본에서는 실제 도입 사례도 있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볼까요?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연방주택금융청 FHFA라고 하죠. 네네, BHFA. 여기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장 감독하는 곳인데 국장이었던 윌리엄 풀테가 좀 주목할 만한 지시를 내렸어요. 아, 그 내용이 뭐였죠? 그 국영 모기지 회사들 있잖아요.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 여기에 주택 구매자들이 가진 암호화폐 보유액을 자산으로 인정해라. 이렇게요. 오, 그건 진짜 큰 변화네요. 기존에는 현금이나 주식 같은 것만 됐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 인정 기준이 생긴 셈이죠. 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집 살 때 모기지 받으려고 굳이 암호화폐를 막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암호화폐 가치는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뭐랄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네요.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크립토 스토어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런 수요도 꽤 늘고 있다면서요? 레드핀 조사였나요? 네, 맞아요. 레드핀 조사 보면 그 주택 구매 계약금 마련하려고 암호화폐 자산을 팔 계획이다. 이런 응답자 비율이요. 2019년에는 한 5%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14%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14%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파격적인 금융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택 구매 자금 전액, 그러니까 100%를 대출해 준대요. 100%요? 계약금 없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계약금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물론 이자는 좀 높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암호화폐를 안 팔아도 되고 그럼 자본 이득세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꽤 큰 금액이죠. 그 정도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고 해요. 반대 방식도 있다면서요.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주택 자산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도와주는 모델도 있다고요? 아, 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호라이젠이나 소바나 같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요. 집담보로 투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 그 상생분의 일부를 회사랑 나누는 식이에요. 대신 당장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없다는 거 좀 장점으로 내세우고요. 재밌네요. 양방향으로 다 서비스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집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담보로 좀 투기성 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많죠? 네. 국가소비자법센터 NCLC 같은 곳에서는 아예 뭐 끔찍한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다고요. 네, 거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단체니까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다만 이제 업체들 입장은 좀 달라요. 우리 주고객은 어차피 좀 부유한 투자자들이고 관련 법규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은 하여튼 이런 위험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인데 일본은 좀 더 과감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셨는데 일본의 오픈하우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동산 기업인데요. 네.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리플, XRP, 솔라나,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걸로도 자기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열어놨어요. 와, 도지코인까지요? 정말 다양한데요? 미국이랑 다르게 어떻게 이게 가용했을까요? 일본은 좀 비교적 일찍 그 자금결제법이라고 디지털 결제를 다루는 법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 뒀어요.
아, 법적인 준비가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오픈하우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복잡한 절차들을 좀 줄이고 특히 리플처럼 송금 빠르고 수수료 싼 코인을 활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좀 편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인 거죠.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이네요. 미국, 일본 말고도 뭐 마이애미나 두바이, 포르투갈 이런 곳에서도 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가장 오래된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새로운 자산인 암호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복잡한 국제 송금 절차 같은 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죠. 아,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변동성 리스크나 나라마다 규제가 다른 문제, 이런 큰 숙제들도 분명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큰 흐름 앞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던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오래된 자산과 가장 새로운 자산의 만남, 그리고 그게 던지는 메시지라 흥미롭네요. 오늘 암호화폐와 부동산 시장의 만남이라는 이 주제에 김용남 대표님 칼럼과 NYT 기사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부터 일본 기업의 실험까지 생각보다 변화의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기술 발전이랑 시장의 요구가 꽉 맞아떨어져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역시 안정성이나 규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정말 주류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그런 틈새 상품으로 남을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좀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정말 만약에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점점 더 일반화된다면 지금의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 또 부동산 중개인 같은 기존의 금융 및 중개 시스템은 과연 어떤 혁신을 해야만 이 새로운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